오늘 영상에선 집값과 출산율,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떨어진 대한민국의 미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제 제가 오늘 영상을 말씀드릴 텐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집값이 올라 부가 늘어나면 살기가 좋아진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아서 오히려 출산율이 늘 것 같은데, 집값과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득이 아닌 대출로 집값이 올라왔고, 주거지 마련에 필요한 돈이 늘어나는 만큼 출산과 결혼을 미루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저출산으로 이어져 지금 현재 최저 출산국이 돼 있는 거죠. 대출로 집값을 계속 이제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계에서 상환하는 이자와 원금의 이제 크기는 점점 커지고 쓸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 거죠. 이렇게 팍팍해진 삶 속에서 사실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쉽진 않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판단되는데, 아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토연구원에서 발행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이제 토대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이 원인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아마 그때 당시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당시에는 워낙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이제 심하게 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 가서 정관 수술을 받을 정도로 아이 낳는 것을 이제 지금 늘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적 요인이 이제 출산에 이제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상승이 이제 가팔라지기 시작하면서 주택가격이 핵심 요인으로 이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출산율과 주택가격, 그리고 이제 출산 정책의 변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합계 출산율은 6명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수는 100만 명 수준이었죠. 아마 71년생이 이제 가장 단일 세대로는 가장 많은 인구수인데, 그 세대가 100만 명을 넘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그래프를 보시면 뭐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지금 줄어드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1년 우리나라 인구 억제 정책을 최초로 이제 실시했고, 이후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속하여 22년이 지난 1983년에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인구 대체 수준은 결국엔 남녀 2명의 부부 2명이 아이 2명을 낳는 수준이니까 인구가 이제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이 이제 출산율 2명인 겁니다. 20년 만에 출산율을 6명에서 2명까지 낮췄으니까 이거는 뭐 전례 없는 감소 속도였죠. 1995년까지 합계 출산율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대체로 1.6명 전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이제 저출산국들의 이제 출산율이 1.5명 안팎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0.7명은 우리나라가 아마 2위와의 격차가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출생아 수는 71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출생아 수가 이제 유지가 되다가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먹고 살만할 때 이제 더 아이를 많이 낳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출산율이 이제 감소하는 부분은 외환위기 때가 아마 가장 극적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마련된 2005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산하 제한 정책, 그러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이제 펼치다가 2005년부터는 완전히 이제 반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출생아 수가 43만 명까지 이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2016년 이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역대 최저인 24만 9천 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경악하게 만든 수치였죠. 저출산이 이제 장기간 이어지면서 나이가 이제 당연히 이제 나이 젊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앞으로 본격적인 은퇴를 앞둔 40대와 50대 인구는 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를 이제 이끌어갈 세대는 지금보다는 거의 뭐 10대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수준으로 낮아지고 10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분의 1 토막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이제 현재 체감 퇴직 연령은 51.8세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를 이제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마저도 지금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세대 자체가 지금 이제 저출산으로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했던 세대가 지금 결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 세대 자체도 이제 줄어드는 데다가 그 줄어든 세대가 0.7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인구가 더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25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젠 뭐 폐교 위기, 학교 통폐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거고, 지금은 초등학교가 시작이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국에는 이 초등학교 학생이 나이를 먹고 이제 다음 상위 학교로 이제 진학할 때가 되면 그 학교들도 이제 모두 같은 위기를 이제 겪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대구조조정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예상이 아니고 예정돼 있는 현실입니다. 아래에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 시가총액과 출산율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주택 시가총액은 전국 전체 주택의 가격을 합산한 걸 의미하죠. 지방에 있는 농촌 농가나 뭐 이런 것들까지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전체 합산한 금액을 이제 시가총액이라 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누군가는 부동산이 오르는 수혜를 보고 있는 동안에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보면은 뭐 사실 이 자체가 꼭 주택 가격이 저출산의 원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뭐 그 사이에 뭐 아이를 낳는 부모들의 이제 교육 수준이 올라왔고 뭐 사교육비가 증가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매입을 위해 이제 자금이 몰리던 시기에는 출산율 하락의 패턴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주택 금융을 공급했던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주택 담보대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됐던 2000년대 초반에는 주택 시가총액은 늘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고 출산율은 떨어졌고 뭐 이런 것들을 각각의 이제 시세가 변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주택 시가총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던 때는 출산율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폭의 출산율이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반복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이제 유지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제 2015년에서 17년, 2017년까지 아마 엄청나게 가파르게 이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가 주택시장이 꽤 가파르게 이제 올랐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제 출산율 하락 속도를 보면은 뭐 주택 가격이 오른 속도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이제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 시가총액,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전체 주택만을 이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전국에 있는 아파트만을 이제 합산해서 만약에 그래프로 이제 비교를 했다거나 서울, 수도권, 광역시 단위의 아파트 가격만을 비교했다면 아마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0.5명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전국 평균이 지금 2023년 3, 4분기, 3분기 평균 0.7명이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0.54명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지금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한 거거든요. 서울이 가장 낮았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순으로 이제 출산율이 낮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역시 단위나 이런 이제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더더욱이 이제 집값과 출산율의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뭐 재밌죠? 1960년대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에는 거의 뭐 부부 한 쌍이 6명의 아이를 낳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런 정도의 이제 어떤 식량 문제라든가 우리나라의 한정된 이제 국토 면적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근거로 내세우면서 인구가 늘어나면 안 된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나마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은 역시나 이제 인구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요런 이제 표나 구호들을 만들었고 당시에 이제 뭐 아마 광고나 이런 TV 광고에서도 이런 이제 산하 제한 정책에 관한 광고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들면서 사실 이때는 출산율이 이미 이제 2.1명까지 하락한 상황이었는데도 계속 산하 제한 정책은 이어졌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자녀 출산을 옥수수 알맹이에 이제 비교할 정도로 뭐 빼곡한 어떤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관련 표들을 제작하고 했었죠. 1996년에 이르러서야 인구 억제 정책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만혼, 늦게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겠죠. 이후 2005년 돼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5년마다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드디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약 18년 20년 가까이 이제 지난 지금 현재 출산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출산율이 이제 늘어나기는커녕
지금 세계 1위를 이제 우리나라 스스로가 계속 경신하면서 0.7명의 출산율마저 위태롭습니다. (1996년) 인구억제 정책이 폐지되고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나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정책 정반대되는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이제 펴기 시작하는 거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사회만 살아본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착화로 전혀 다른 미래를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대학을 들어갈 대학이 없어서 경쟁률이 이제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됐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광고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사회만 살아본 당시 신입생이 없던 초등학교가 급증하고, 이런 현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인구만 보면 예상이 아니고 사실 현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줄고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늘어납니다. 내는 사람은 이제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300만 명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가입자 수는 매년 20만 명씩 감소하고 있고, 2055년이 되면 1,200만 명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수급자 수는 2023년 기준으로 약 400만 명 정도 지금 받고 계시거든요, 국민연금을.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매년 100만 명씩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55년이 되면 수급자 수는 1,500만 명이 됩니다. 가입자 수가 1,200만 명, 수급자 수가 1,500만 명.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지금 현재로만 간다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시나리오는 뭐 사실 명약 관화, 이미 이제 불보듯 뻔한 내용이라는 거죠. 건강보험도 이런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장기 요양보험 관련돼서 계속 이제 예산을 늘리고 혜택을 늘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언제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이제 아마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제 저출산 대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출산의 원인이 이제 집값 상승인데, 집값이 떨어질까봐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하고 있고, 청약제도의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청약 경쟁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고 미래 세대의 주거 공간 확보가 점점 어려워진다면, 결혼이 늦어지고 첫째 아이 출산이 늦어지면 그거는 둘째 아이 출산 포기로 이어지면서 출산율은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진퇴양난 설상가상 이런 상황인 거죠. 베이비 부머의 본격적인 은퇴가 지금 저출산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퇴자의 평균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2%입니다. 총 자산, 은퇴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은 6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고, 그 중에 부채가 1억 7백만 원 정도 됩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을 계산하면은 5억 3,473만 원 정도를 이제 평균 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시거든요. 그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억 9,562만 원입니다. 부동산 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그러니까 내가 당장 생활비로 막 꺼내 쓰고 뭐 이럴 수 있는 금융자산은 3,91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퇴자들이 이제 자금난은 결국엔 부동산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부동산 값이 만약에 이제 뭐 떨어진다, 만약에 폭락한다 이러면 은퇴자들은 처분할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노후가 불안해지는 거죠. 저출산을 지금 해결하자니 집값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은퇴자의 자산 구조를 보면 집값이 유지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정부에서 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뭐 저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해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